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0이 넘어 뒤늦게 새 인생을 찾은 할머니입니다. 요즘 저와 같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요양원입니다. 말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고려장을 지내는 곳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노인들 사이에선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요양원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럽디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 사람도 맞벌이 하느라 어머니 챙길 여력도 없고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 동년배분들 계시는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요즘은 시설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모르긴 해도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좋을 겁니다. 그래 엄마, 나도 김서방이랑 자주 찾아갈 테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막말로 요즘에 구독사 하는 노인이 한둘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쩌나 늘 걱정이라니까. 요양원비는 오빠들이랑 십시일반 모아서 밀리지 않게 넣어드릴 테니 자식들 걱정 끼치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 사세요. 썩을 놈들. 생각 같아선 그리 좋은 곳이면 니들이나 들어가 살아라. 이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5자식 중에 단 한 놈도 저랑 살겠다는 놈이 없는 건지.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들도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그런 것일 테니 그러려니 했죠. 니들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는 아직 짱짱하다. 아직은 밥숟가락 들 힘도 있고 니들 도움 없어도 살만해. 더 나이 들어서 거동이 힘들고 정신이 희미해지면 그때 니들 말대로 요양원이든 어디든 들어가마. 그러니까 더는 요양원 얘긴 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칠순이라고 모인 자식들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서 기약 없는 다음을 핑계삼아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말을 안 하더군요. 다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옮기면 문학 전집분량은 나온다고들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20살에 부잣집으로 시집와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저는 31에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40년 넘게 숱한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왔거든요. 잘난 남편 덕분에 먹고 살만할 때는 남편 생일이고 명절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친인척들 밥 해먹이느라 바쁘더니 남편이 죽고 나니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발길을 뚝 끊더군요. 혹여 지들한테 손 벌릴까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돈 있을 때나 있는 거지. 돈 떨어지면 그냥 남이라는 걸요. 남편이 하던 회사도 남편 죽고 나니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다 뜯어먹고 남은 건 살던 집 하나뿐이었어요. 집을 팔아 장사라도 해볼까 했지만 5이나 되는 자식이 눈에 밟혀 그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혹여 잘못되면 내 새끼들 데리고 살 방 한 칸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막내 아들이 아직 젖먹이라 떨어뜨려 놓고 일을 나가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이럴 때 변변한 친정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숙을 치기로 했어요. 각방을 쓰던 아들, 딸들을 방 2개에 나눠 놓고 나머지 방 3개를 하숙을 치게 되었죠. 그간 친인척들을 접대해온 덕에 먹이고 재우는 건 자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주변에 연대, 이대, 서강대까지 대학들이 즐비해서 하숙생 구하는 건 쉬웠습니다. 대갓집 시어머니 밑에서 음식을 배운 탓에 손맛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았던 터라 저희 집은 하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다행히 명문대 학생들이라 내 새끼들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집에서 돈을 벌 수 있어 젖먹이를 키우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았죠. 하지만 방 3개로는 기껏해야 하숙생 6 들이는 게 고작이라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고를 수리해서
방으로 꾸며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하던 참이었는데 하루는 지방에서 올라온 하숙생 부모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집에 들렀더라고요.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거라 간만에 찻잔과 접시를 꺼내 차랑 다가를 대접을 했는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어머나, 이 찻잔 어디서 사셨어요? 부잣집 사모님이라 그런가? 그래도 좋은 걸 쓰시나 봐요. 세상에, 도시락 통도 참 독특하니 이쁘네요. 이런 건 다 수입이겠죠? 우리 딸도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당시 저희 집에서 쓰던 그릇이며 하다못해 애들 도시락 통까지 다 남편 살아있을 적에 제가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타다 나른 것들이었어요. 제가 남다른 디자인을 좋아해서 시중에 나와 있던 제품들과는 다른 독특한 것들로 사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발품 좀 팔아서 저렴하게 구한 것들이니까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웃돈 좀 얹어 드릴 테니 이 찻잔 세트란 도시락통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떨결에 그러겠노라 약속을 하곤 물건은 구하는 대로 영수증과 함께 소포로 붙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남대문 수입상가에 가서 제가 쓰는 찻잔 세트랑 제 딸애가 쓰는 도시락통과 똑같은 걸로 사다가 꼼꼼히 포장해서 소포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 하숙생 엄마가 돈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웃돈을 2만 원이나 보태서 말이죠. 지금이야 2만 원이 별거 아닌 돈이지만 당시만 해도 꽤 큰 돈이었거든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차고를 방으로 수리할 게 아니라 상점으로 꾸며서 주방 소품을 전시해 팔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80년대 중반에 들어 경기도 호황이라 소비도 한창 늘던 시절이었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있는 돈 탈탈 털어 차고를 수리하고 남대문 수입상가에서 그릇이며 도시락통, 그 밖에 예쁘고 독특한 소품들을 사다가 멋지게 진열했어요. 주택가에 상점이 생기니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런가 쉽게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고 예쁘고 독특한 물건들이 많다는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꽤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안 가 하숙을 치며 버는 돈보다 몇 겁절은 더 벌게 되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저를 남대문 수입상가에 처음 데려간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거든요. 어머님께선 늘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시며 예쁘고 독특한 그릇을 찾으셨고 옆에서 그걸 보고 산 저도 배우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한창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매캐한 냄새가 풍기지 뭐예요. 최루탄 냄새였어요. 당시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던 시대인데다 저희 집이 대학가에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얼른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냄새를 빼려고 촛불을 켜는데 이미 밖에는 뿌연 연기가 가득한 게 아무래도 근처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경들이 맞붙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유리창이라도 깨질까 두려워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누가 제 손을 잡고는 푹 쓰러지지 뭐예요. 기겁을 하며 내려다 봤더니 웬 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지 뭐예요. 딱 봐도 대학생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학생을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는 셔터를 내리고 밖에서 잠궜죠. 그리고는 얼른 마당을 통해 가게로 들어갔죠. 밖에서는 주택가로 스며든 학생들을 잡으려는 전경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숨죽인 채 전경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린 저는 가게 불을 켜고 쓰러져 있는 학생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아서 금세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운동권 학생을 돌봐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어린 청년인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밥부터 먹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근처에 있는 연대에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그러다 학교 잘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데모 그만하고 학교 공부해. 아줌마는 무식해서 민주주의니 뭐니 그런 건 몰라. 그저 내 새끼들이랑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밥 지어 먹이는 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몸 건강하면 바랄 게 없어. 부모 마음이 그런 거야. 모르긴 해도 학생 부모님도 나랑 같은 심정이실걸?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밥 굶지 마. 배고프면 언제든 찾아오고. 아줌마가 그깟 밥 한 끼 못 해주겠니? 아줌마 말 알아듣겠지? 제 말에 학생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도 그 학생은 종종 저희 집에 들르곤 했어요. 호떡이며 붕어빵 같은 주전부리를 사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미꽃을 한 송이 들고 오기도 했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을 텐데 뭐라도 들고 오려는 그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성껏 지은 밥을 잔뜩 먹여 보내곤 했죠. 그런데 한동안 저희 집에 드나들던 학생이 어느 날부턴가 발길을 뚝 끊고 오지 않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니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덩치 큰 남자 둘이 저희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저희 가게 앞을 살피던 남자가 하루는 저희 가게에 들어왔더라고요. 뭐를 찾는지 가게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던 남자는 대뜸 이러더군요. 권성현 학생 아시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얘기 듣고 온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세요. 권성현, 지금 어디 있어요? 다짜고짜 권성현이라는 학생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더니 사진을 들이밀더군요. 저희 집에 드나들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알긴 하지만 이름까지는 몰랐다고 솔직히 말했죠. 발길을 끄는 지 꽤 됐다는 말도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며 혹시라도 이 학생을 숨겨주었다간 큰일 날 줄 알라나요? 그러면서 이 집에 하숙하는 학생들이랑 분명히 내통했을 거라며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가겠다길래 얼른 막아서며 한마디 했어요. 내 집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 하숙생을 건드리는 건 가만히 참고 있을 수는 없네요. 걔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애들을 보냈을 때엔 저한테 아이들 보호자 노릇을 해달라는 거기도 하니까요. 누가 자기 새끼들을 이름도 수속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취조를 당하게 해요. 누가 그럴 권리는 줬는데요. 정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영장이든 소장이든 들고 와요. 그전엔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여요.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두 남자는 쭈뼛거리다 돌아갔어요.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말은 세게 했지만 공권력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특히나 당시처럼 삼엄하던 시대의 말이에요. 그래도 내 집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없는 힘까지 쥐어짠 거였죠. 그날 이후 성현이도 사복경찰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지구 반대편 나라에 과일도 수입이 되고 해외 브랜드도 번화가에 매장이 생길 정도로 수입이 자율화되었어요. 그러자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애들이 자라서 한창 돈 들어갈 때라 밤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던 때였죠.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고 얼마 뒤 국가적으로 정말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IMF 외환 위기가 닥친 거죠. 전 국민이 어려움에 빠지자 그나마 있던 하숙생도 다 나가고 정말 손가락만 빨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한다고 만회될 일이 아니라서 타격은 더 컸어요. 그렇다고 집에 틀어박혀 신세 한탄만 하기엔 딸린 자식들이 많아서 결국 팔 걷어붙이고 파출 일이면 모텔 청소, 식당 설거지까지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닥치는 대로 해댔어요. 집안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자연히 큰딸이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죠. 대학 신입생이던 큰아들은 자기 학비 부담이라도 줄이겠다며 지원 입대를 해 군대에 갔고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생활은 늘 어려웠고 결국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은행 대출도 막히고 시중엔 현금이 씨가 마른 상황이라 절반값에 내놔도 집은 나갈 기미도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라도 집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지만요. 하지만 그 시절은 어떻게 넘겼나 싶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새벽에 나가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 퇴근해 빨래며 애들 먹일 반찬을 해놓곤 밤엔 고깃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며 일을 악물고 버텨야 했거든요.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등에 엎여있던 5 자식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낼 수 있었겠어요. 내 새끼들 굶기지 않으려 죽을 똥 살똥 발버둥을 치다 보니 어느새 험한 파도를 넘어 현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침에 오는 게 죽기만큼 싫었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자식들도 성장해서 각자 몫을 하고 살고 있지만 오히려 자식들 얼굴 한번 볼 새 없이 바쁘던 그때보다 얼굴 보기 힘드니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남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한 왕자 동상 얘기 말입니다. 힘들 땐 몰랐는데 살다 보니 제가 그 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골이 휘고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을 해서 키운 자식들이 지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도 더 뺏어갈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지 뭐해요. 결혼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하다못해 지 애들 보낼 학원비까지 구실도 참 여러 가지더군요. 누구는 늦음하게 자식들한테 용돈도 받고 산다는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도 없고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자식이 없으니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이게 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 그런 거려니 하며 살 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제 칠순이라고 다들 집으로 몰려왔지 뭡니까.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은 모양이다 했는데 그때 큰애가 집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지 않았어요? 구조도 엉망이라 거동하시기도 불편할 것 같고 노인네 혼자 사시기엔 집도 너무 크잖아요. 이참에 팔고 요양원에 가시는 거 어때요? 시설도 잘 해놨다는데. 그래요 어머님. 이이가 어머님 걱정에 통 잠을 못 이룬다니까요. 태풍 불면 집 무너질까 혹여 발이라도 헛디뎌서 낙상하시면 어쩌나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 팔고 우리 이 사업 자금 좀 대주시면 안 돼요?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큰며느리는 지 남편 말에 장단까지 맞추더군요. 그러자 큰딸이 정색을 하고 나섰어요. 어머 언니, 말 이상하게 하네요. 엄마가 이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모시고 살든가 아니면 집수리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왜 오빠 사업자금 얘기가 나와요? 아주 도둑놈 심보네? 누나 말이 맞아요. 이 집이 어디 큰형 거랍니까? 자식이 5인데 왜 집을 형 혼자 꿀꺽할 생각을 해요? 기왕 팔 거면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죠. 안 그래 짜고 누나? 이것들이 애미가 밥숟가락 놓기도 전에 이 집 팔아 지들 입에 넣을 궁리부터 하더군요. 애초에 요양원은 핑계였고 목적은 바로 제 집이었던 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 저희 집처럼 마당 딸린 넓은 집은 수십억도 넘는다더니 자식놈들이 그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죠. 그 속을 알면서도 모른 척 아직은 내가 짱짱하니 요양원 얘긴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더는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일이 일단락 됐나 했는데 며칠 뒤 느닷없이 장정멸씨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저를 요양원에 데리고 가지 뭡니까? 내가 왜 멀쩡한 사람을 동의도 없이 이런 데 데려왔냐고 호통을 치니까 자기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더군요. 그래서 당장 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나요? 내가 내 보호자인데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단 말입니까? 전 그러면 제 자식들한테라도 연락해 주세요. 내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돼 있으니 전화 좀 해보라고요. 휴대폰까지 뺏긴 상황이라 직접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지 아세요? 5 자식들 동의하에 이번 수속을 밟은 거라는 겁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병자도 아니고 사지도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넣느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치매랍니다. 치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어제 본 뉴스 내용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치매는 무슨 치매예요? 길게 말할 거 없고 날 여기에 집어넣은 자식놈들한테 전화나 걸어줘요.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를 병실에 쳐넣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보내달라고 버럭 소리쳤더니 옆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그러대요.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작정하고 보낸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나갑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지부모 모시기 싫어 버린 자식들이 빼내줄 리 만무한데 포기하세요. 둘러보니 병실 안에 있는 노인들 모두 체념한 표정으로 누워있더군요. 창살만 없지 감옥이나 진배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요양원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자식놈들이 몰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제 엄마가 잘 있나 보려고 왔나 했더니 글쎄 집 문서가 어딨냐고 닥달하듯 묻지 뭡니까. 순간 아 이놈들이 내 집 빼먹자고 술수를 쓴 거구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칠순 때 애들이 집을 팔자는 얘기를 하길래 혹시 몰라 집 문서를 찬장 안쪽에 제가 아끼던 그릇 밑에 숨겨놓았는데 아직 못 찾은 모양이었어요. 그래 찾다 못 찾고는 떼거지로 몰려와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거였죠. 멀쩡한 지혜미를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놓고는 집까지 뺏으러들여? 어림도 없다 생각했어요. 집 문서? 니들 손으로 날 치매 걸린 노인이라고 요양원에 쳐넣더니 이젠 있지도 않은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난 모르겠다. 니들 말 맞다나 기억이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괜히 힘 빼지 말고 다들 돌아가. 3시간이 넘도록 제게 윽박 지르고 어르고 달래도 안 되자 다들 쌩하니 돌아가더군요. 그날 밤 서러운 마음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상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자식도 품 안에 있어야 자식이지. 지들 가령 차려나가면 남입디다. 서러워 마세요. 우리가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옆 침상 할머니도 여기 들어올 때 자식들한테 비슷한 꼴을 당했다며 긴긴 밤 동안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괜히 자식들 미워하며 마음 다치지 말라시며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목사님인데 사람이 참 좋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도 풀리곤 한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인상도 좋고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했는데 순간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지 뭡니까.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오래전에 아주머니께서 구해주신 성현입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백골단한테 쫓기던 저를 아주머니께서 치료해 주시고 밥도 지어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봐서 그런가 선한 눈매가 오래전 그 학생의 눈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맞네 맞아. 권성현 학생. 사복경찰이 다녀가고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됐다니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손을 맞잡고는 한참을 울고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목사님 도움으로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요. 늦은 밤 사람들 눈을 피해 집에 가봤더니 자식놈들이 집 문서를 찾느라 온 집안을 휘저어 놔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찬장 안은 앞쪽만 뒤지다 만 모양이었어요. 그릇을 들여다보니 안에 집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관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보니 경찰에 연락을 받고 5 자식들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저를 보자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듯 달려와 몸은 괜찮냐는 둥,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얘라이 썩을 놈들아. 돈에 눈이 멀어 멀쩡한 지 부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더니 경찰이 무섭긴 한가 보구나.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하게. 그래도 소용없다. 난 짐승만도 못한 니들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경찰 아저씨, 이놈들 죄다 잡아 콩밥 좀 먹여주세요. 이 늙은이 소원입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이러세요? 저희가 왜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겠어요? 그날 어머니가 하신 행동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칠순 때 저희가 찾아갔던 건 기억하세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하시곤 한참을 울며 그러셨잖아요. 보고 싶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그뿐인가요? 제 아내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며 절까지 하셨잖아요. 지금이야 요양원에서 드신 약 기운에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거지. 약 안 드시면 또 그러실 거라고요. 오빠 말이 맞아, 엄마. 그날 우리가 엄마 그런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랐게. 괜히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요양원 가요. 네? 아주 오남매가 똘똘 뭉쳐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더군요. 이미 예상한 일이라 화도 안 났어요. 그때였죠. 목사님이 경찰한테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어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정수님 씨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셔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는 증거는 있나요? 병원 진단서라든가 처방전이라든가 뭐든 있다면 보여주시죠. 요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도 다들 정수님 씨가 치매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엄마는 자식인 우리가 잘 알아. 제3자는 빠지시고 갈 길 가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니들이 날 알아? 오냐? 그럼 내 생일이 언제냐? 왜 대답들을 못해?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뜰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 니들 눈엔 내가 치매로 보이는 모양인데 그럼 이건 어떠냐? 3년 전에 니놈이 회사 때려치고 치킨집 차린다고 나한테 1억 가져간 건 생각나냐? 네 형이랑 누나들한텐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던 거. 그 말에 자식들은 막내를 죽일 듯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정연이 너, 네 신랑 만나기 전에 유부남한테 빠져서 그 집 안사람 만나 커피세를 받았던 거 기억나냐? 남의 남편 넘보는 도둑년이란 소리 들었다며 억울해하길래 내가 그랬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년이 그깟 커피 한번 뒤집어 쓰고 억울해하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랬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그때 알아봤다. 네 년은 인간 되긴 애당초 그런 년이라는 걸. 김서방이 밖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네가 소가리하는 거 보고 하늘이 무심치는 않구나 싶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서방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휑하니 경찰서를 나가버렸어요. 막내딸은 울상이 돼선 발을 동동거리더군요. 더 해주랴? 얼마나 더 하면 내가 치매가 아니란 게 증명이 되겠냐? 말해봐 이것들아! 서슬이 퍼런 제 모습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막내 아들이 무릎을 꿇고는 울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요양원에서 도망쳤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솔직히 난 큰형이 하라고 해서 그런 것뿐이야. 알잖아, 큰형 화내면 무서운 거.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살겠다고 이제와 배신을 때려? 집 팔아서 돈 좀 떼어준다고 하니까 너도 하겠다며. 그래놓고 왜 딴소리야? 저 혼자 한 일 아니에요. 정연이, 유경이, 재훈이랑 명훈이도 다 원해서 한 일이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집 팔아서 우리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나이 먹었으면 욕심 그만 부리고 자식들한테 나눠줄 생각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이날이 때까지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아들 뺨을 치고 말았어요. 해준 게 없어? 그동안 죽어라 이래서 니들 5 키우느라 내 청춘도 가고 내 몸도 망가졌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니들한테 생색내거나 원망한 적 없다. 왜? 부모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그런데 니들 눈엔 내가 부모로도 안 보인 모양이구나. 해준 게 없으니 집이라도 내놓고 사라져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잘못 키운 내 새끼들 이제라도 제대로 훈육을 해야겠거든. 니들 똑똑히 들어라. 이 시간 이후로 니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멀쩡한 나를 납치해서 강제로 요양원에 집어넣고 내 집을 뺏으려 했던 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니들 죄는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받도록 해라. 선처는 없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자식들은 그제야 저를 붙잡으며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제 자식들을 납치 및 감금 등 여러 죄목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부모가 돼선 자식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단죄하지 않으면 저것들이 남한테 또 이런 짓을 벌일지 누가 압니까? 아파도 내 손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제 집은 팔아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 내에 목사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살고 있죠. 자식들한테 버려진 저나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들이나 다들 정에 굶주린 탓에 서로 애틋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죄는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식 연은 순탄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